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국외 민족운동 파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독립군의 실현과 삼부의 성립을 안다. 네, 이거는 이제 1920년대 국내의 민족운동이 보통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 실력 양성 운동 중에는 대표적인 게 물산 장려 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다. 요것도 기억나시죠? 반면에 이제 1920년대 국외의 민족운동은 여기 이제 첫 번째 학습 목표에 나온 것처럼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같은 일명 무력 투쟁, 무장 독립 투쟁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청산리 전 대첩, 뭐 봉오동 전투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전개의 과정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청산리 대첩 이후에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이제 간도로 쳐들어와서 넘어와서 우리 독립군을 많이 공격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오동 전투 파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전후로 해서 만주 지역에서는 많은 독립군 부대가 조직이 되었었어요. 예,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잠깐 참고해서 보는 의미로 교과서 50쪽을 한번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셨나요? 보면은 이제 1910년대 독립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지도에 있는 칸 보이시죠? 역사탐구 국외 독립운동 기지의 건설.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뭐 왼쪽부터 보면은 뭐 산위안푸라고 해서 삼원보라는 지역에 뭐 이제 서로 분정서라든지 그다음에 오른쪽 위로 가서 백두산을 지나서 강물 따라서 오른쪽 북동쪽으로 올라가면은 신리평이라고 써있는 스리핑이라는 지역을 보면은 북로분정서 뭐 이런 지역이 있어요. 이런 이제 시설 같은 것들을 만든 건데 이러한 것들이 이미 1910년대부터 이런 간도 지역에 만주와 간도 지역에 독립군 운동 기지가 건설됐다는 거죠. 네, 다시 61페이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이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1910년대의 독립운동 기지 요걸 바탕으로 이제 독립군이 양성됐던 상태였는데 이러한 독립군 부대는 이제 요 강을 넘어서 이 두만강을 넘어서 국내에 진입을 해서 일본군이랑 이제 일본 경찰서 등을 공격하기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들이 얼마나 성가셨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일본 놈들은 이제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서 만주의 봉오동 지역을 공격해 옵니다. 이 봉오동 지역을 공격을 해오니까 61페이지에 있는 역사 속 인물에 있는 이 홍범도라는 장군이 이끌고 있었던 대한 독립군이라는 군대가 있었는데 이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부대가 일본군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봉오동 전투에서 이제 일본군이 이제 어쨌든 공격을 당해서 좀 상태가 좀 피해를 입으니까 이를 보복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군대를 보내기도 합니다. 약 5천 명 정도를 이제 독립군을 소탕한다는 목적으로 이제 파병을 하게 된 건데 이에 독립군 부대도 여러 이제 부대가 이렇게 연합을 형성을 해서 큰 규모로 모이게 됩니다. 독립군 같은 경우도 뭐 한 3천 명 정도는 모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독립군들은 이제 일본군이 추격을 계속 해오니까 여기 지도에 보면은 여러분들 봉우동이 있는데 보입니까? 여기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지역, 이 지역에서 이 아래쪽에 7시 방향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 어랑촌, 직소택, 청산리 이렇게 보이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이쪽 지역까지 이제 피하게 되는 거예요. 피하면서 이제 점점 이런 골짜기 같은 데로 일본군을 유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인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이제 김좌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북로 분정서를 이끌고 있던 김좌진이라는 장군과 아까 말했던 대항독립군을 이끌고 있던 홍범도 장군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연합부대가 일본군을 크게 묻히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기록에 의하면은 이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이 1,000명 정도는 전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5,000명 중에서 1,000명이 죽은 거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독립군의 이런 활동들, 그래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큰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앞서 말했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크게 패한 일본군은
이에 대해서 이제 다른 데다 화풀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화풀이를 민간인한테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어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이런 속담도 있거든요. 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이다 화풀이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한 대 얻어맞고 엄한 애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끼리 전투에서는 이기지 못하니까 뭐 이제 힘없고 약한 민간인들, 뭐 무기도 없고 이런 사람들 상대로 이제 무차별적인 학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학살을 일명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1920년부터 1921년까지 뭐 단 한 차례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그냥 보이는 족족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죽인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한인들, 간도에 살고 있던 한인들을. 이런 것만 봐도 일본군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가. 한편 이러한 간도 참변 이후에 독립군은 일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만주 지역을 넘어서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요 위에 있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인데요. 러시아의 자유시라는 지역으로 숨어 들어가게 돼요. 이 자유시라는 데를 뭐 러시아 말로는 스보보드니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지역으로 들어가서 독립군이 이제 어쨌든 어떻게 피신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독립군을 당시에 지휘하고 있던 이 두 양대 세력이 있었는데 이들은 한쪽은 이르쿠츠크 고려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제 세력이고 또 하나는 상하이 고려 공산당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이 두 세력 간의 지휘권 분쟁이 발생하게 된 건데 누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독립군을 지휘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 두 쪽 세력이 모두 이름은 고려 공산당이긴 한데요. 이르쿠츠크파하고 상하이파는 이제 지향하는 목표나 목적 이런 것들이 서로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고려 공산당 지파 간, 그러니까 이제 계파, 파벌 간 권력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짤막한 이제 당시의 러시아 상황을 설명을 하자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볼셰비키라고 불리는 적군이라는 사람들이 적군 그러니까 붉은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붉은 군대. 이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를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상태인데 이러한 볼셰비키 그러니까 다수파라고 불리는 이 볼셰비키를 반대하는 적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백군이라고 또 있었어. 백군. 그래서 이제 적군과 백군이 싸우는 이런 일명 적백 내전이라는 게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 특히 적군이 여기 우리나라 독립군 내부에 있는 이 이르쿠츠크 고려 공산당 쪽 사람들과 어느 정도 신분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자기네의 병력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병력. 왜냐면은 적군이 백군과의 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병사가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있던 이 적군이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 사람들과 손을 잡고서 반대파였던 상하이 고려공산당 쪽 사람들을 이제 무장 해제를 시키고 무기를 빼앗고 이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러한 일을 흔히 이제 일명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이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독립군이 희생당을 당했고 게다가 이제 독립군이 이런 연합부대의 성격을 좀 갖지 못하게 되고 와해되는 그러니까 흩어지게 되는 계기를 좀 갖게 됐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서 1920년대 동안에는 이제 무장 독립 투쟁이 어려워질 정도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1930년에 가서야 간신히 좀 이제 무장 독립 투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픈 역사이고 큰 비극인 거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독립군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희생을 당하긴 했지만 나머지 세력이 만주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세력을 재정비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일명 3부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3부는 독립운동 단체 겸 만주의 한인 사회를 통치하는 자치정부 역할까지 수행한 이제 이런 독립운동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3부가 나중에는 이제 북만주의 혁신의회, 그리고 남만주의 국민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혁신의회 같은 경우는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부 같은 경우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이렇게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 정도 깊은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는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부터 제가 잘 보시면은 이제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삼부 성립해가지고 앞 글자에다가 빨간색 글씨를 칠했을 텐데 이 앞 글자를 하나씩 따서 외우면 조금 더 쉽게 외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 청, 간자, 참정신 이렇게 외우면은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암기할 수 있겠죠? 네, 다음 62페이지로 넘어가서는 이제 역사의 한 장면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의 활동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의 경우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일종의 무장 독립투쟁 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의열단이 있는데요. 이 의열단이라는 거는 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천한다라는 뜻으로 김원봉이 1919년 만주에서 조직한 단체입니다. 이들은 주로 이제 일제의 식민 통치 기간을 폭파한다거나 주요 인물을 암살하는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뭐 기관 폭파, 뭐 암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한 이유이지만 이제 적은 돈과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일종의 테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행하게 되는 거예요, 감행하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열단 활동을 하신 이런 이제 인물들이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 얼굴들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나석주, 뭐 김상옥, 박재혁, 최수봉, 김익상, 김지섭 이런 분들이 의열 단원으로서 이제 활동한 내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석주 의사 같은 경우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상은행이라 하는 일명 착취기관, 이제 뭐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알 거고 조선식상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은행 같은 건데 이제 이것도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런 기관이었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보통 식민 통치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폭탄을 던져서 공격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뭐 김상옥, 뭐 박재혁, 뭐 최수봉 이런 사람들은 경찰서에 그리고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에 무려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김지섭이라는 분은 이제 일본 왕궁에다가 폭탄을 던지게 되는데요. 일본 황거라고 해서 고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일본 왕이 살고 있는 궁궐인데 거기서 이제 그 다리를 하나 지나가면은 왕궁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쪽 다리에다가 폭탄을 던지는 이러한 일을 했다는 거죠. 네, 성공했었으면 아마 이제 이게 일본의 왕이 죽었겠지만 이건 안타깝게 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들이 의열단 단원으로서 활동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한인애국단이 있습니다. 한인애국단은 김구 선생이 이제 조직한 단체인데요. 대표적인 이제 한인애국단 단원으로는 이제 이봉창 의사와 윤병길 의사가 있습니다.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는 1932년 1월 8일 오전 11시 44분 일본 도쿄 경시청 앞에서 관병식을 마치고皇宮으로 돌아가던 일왕을 향해서 군종 속에서 이제 폭탄을 던지기도 합니다.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상하이에 있는 훈커우 공원이라는 곳에서 일본인 관부들이 앉아있는 단상을 향해서 폭탄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인 애국단 같은 경우는 이제 침체됐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활력을 주고 국민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김구가 조직한 단체였는데 이제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임시정부에 큰 힘이 되었고 특히 방금 얘기했던 이제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상하이에서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본 중국 당시의 국민당 정부에서는 와 이렇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작은 나라 출신인 이제 한국 출신인 이 윤봉길 의사가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이제 항거하는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 우리도 이렇게 작은 나라인 조선 사람을 본받아서 우리는 큰 나라인데 우리가 이들을 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이제 민족운동의 전개에서 9개의 민족운동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여기 부분은 주로 순서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보이는 의열단과 한일애국단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실 때 여기 부분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잘 해서 시험 공부에 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영상에 참여해서 수업 들어주느라고 이제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일제가 침략 전쟁을 내세워 빼앗은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